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국콜마는 96,428주, 코스메카 코리아는 20만 4,033주를 매입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연금 지분은 한국콜마 11.72%, 코스메카 코리아 11.94%로 각각 0.41%포인트, 1.92%포인트 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러브콜 덕분에 한국콜마와 코스메카 코리아의 주가는 3분기 동안 4.49%, 8.64% 올랐습니다. 반면에 코스맥스와 CNC 인터내셔널의 주가는 24.97%, 30.58% 급락했습니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9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 주식 7조 3,61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지난 8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순매도를 지속한 것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 중인 국내 상장 주식 규모는 746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7조 9,050억 원어치를 팔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5,45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의 상장 채권 보유 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263조 4천억 원입니다. 상장 잔액의 10.3%에 해당합니다. 올해 코스닥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이 지난해 대비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본격화하면서 관련 종목에 시장 관심이 쏠리자 코스닥 업체들도 주주 환원 강화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주식 소각을 결정한 상장사는 54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상장사 28곳 대비 92.9%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오전 9시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열고 현재 3.5%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통위가 최근 1%대로 떨어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민간 소비 투자 등 내수 침체를 명분으로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상대로 인하가 단행되면 2021년 8월 0.25%포인트 인상과 함께 시작된 통화 긴축 기조가 3년 2개월 만에 완화 쪽으로 돌아서는 피벗이 실현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팔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오은비입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는 최고치 사상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던 와중에 하락 마감하면서 멈추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살짝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2.4%로 예상치였던 2.3%보다는 소폭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좀 물가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주거비 부분이 살짝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이 유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특징적인 부분으로 좀 보자면 AMD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항할 만한 괜찮은 AI 칩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4%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블랙웰이 12개월 연속 계속해서 완판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시장 안에서는 AI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HBM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일단은 계속해서 주가 차별화 장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12개월 연속 완판 행진을 이어간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 주가 차별화가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난 거래일 우리 시장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난해 3월 이후에 1년 7개월 만에 종가 기준으로 5만 전자로 주저앉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2610선까지 올라갔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커지면서 2600턱 밑에서 상승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하락 전환하면서 770선 밑에서 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 기세가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K하이닉스가 4.89% 상승을 하면서 18만 닉스의 이 자리를 좀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 부진과 더불어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물 출회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지면서 전 거래일 대비 2.32% 하락한 58,900원 선에서 또 거래를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 등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를 앞둔 상황에서 조금 경계감을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투자자들의 로보택시가 실제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가졌는지에 현재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일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미 금리 인하 요건을 갖췄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국도 미국에 이어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현재 지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오전 중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11시쯤 공개가 될 거고요. 금통의 금리 결정은 10시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들 꼼꼼하게 같이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 마켓 오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하기 전에 어제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밤에 있었던 미국 소식부터 전해드리는 오늘의 글로벌 브리핑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3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디게 둔화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간밤 미국 주식시장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일단 지수부터 살펴보자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05% 소폭 하락했고요. S&P 500은 0.21%로 보다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는 0.14%,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한 채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10년 국채 같은 경우에도 0.05%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보다 0.51% 이렇게 하락하면서 5,29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는 차세대 인공지능 전용 칩 블랙웰이 향후 12개월치가 모두 팔렸다라는 소식으로 전 거래일보다 1.63% 상승한 134.8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수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WTI 같은 경우에는 현재 3.25% 상승한 모습을 또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럼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4%로 집계가 되면서 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 2.3%를 소폭 웃돌았지만 8월의 상승률 2.5%보다는 낮아졌습니다. 근원 CPI는 3.3% 상승하면서 전월 수치 3.2%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는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지표고요.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물가 지표는 11월 기준금리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0.25% 인하될 가능성, 즉 베이비컷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인하 가능성을 85%로 예상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발표가 될 이 생산자 물가 지수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향해 상승하는 가운데 CEO 젠슨 황이 이 AI 하드웨어 성능 개선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 황은 최근에 암홀딩스의 이 팟캐스트에서 AI 혁신을 가속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엔비디아는 GPU를 넘어서서 네트워크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 컴퓨팅 시스템 전체를 설계함으로써 이 비용 절감과 성능 향상을 동시에 이루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챗봇의 대답이 개선이 될 것이라면서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호환성 자체를 또 강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은 업계에서 강력하게 평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CUDA 생태계의 확장성이 현재 굉장히 주목을 크게 받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AI 스타트업들의 자금 조달로 인한 GPU 수요 증가와 대만 폭스콘과의 협력을 통해서 슈퍼컴퓨터 개발 계획도 엔비디아의 이 상승 모멘텀을 더욱더 더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오픈 AI가 좀 적대적인 M&A와 투자자 압박을 방어하기 위해서 공익법인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공익법인 구조는 주주와 투자자 요구에 대한 대응력 자체를 강화할 수가 있고요. 또 사회적 가치와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로 인해서 기존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 대기업들도 이 오픈 AI를 인수하기에는 조금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 CEO인 샘 울트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환이 오픈 AI의 기술 개발과 이 상업적인 성공을 둘 다 동시에 이루기 위한 좀 중요한 전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사회 내부에서도 구조 전환이 현재 논의가 되고 있고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인공지능 사업의 경쟁력 자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에서 26년간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댄 리치오 부사장이 은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와 팀 쿡 시대를 모두 다 함께한 그는 아이맥과 아이폰 X 등 굉장히 유명하고 또 여러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기여를 했고요. 최근에는 혼합 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를 개발을 또 이끈 인물이기도 합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강연에서 이 리치오 같은 경우에는 5년 전부터 나는 은퇴를 고려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 좀 마지막 근무일이다 이렇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이폰 X를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로 꼽았고요. 이 잡스에게 배운 리더십 기술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그는 앞으로 자신의 이름을 딴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할 계획이고 또 강의나 커리큘럼 개발에도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은퇴는 애플 경영진의 중요한 이탈 중 하나로 평가될 것이고요. 또 향후 애플의 리더십에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은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무인 자율주행 택시인 바로 이 로보택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11시고요. 현지 시간으로는 10일이 되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워너브라더스 영화 스튜디오에서 개최가 되는 이번 행사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관전 포인트가 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로보택시의 디자인입니다. 일단 여기에 핸들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논란이 현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만약에 핸들이 없는 경우에 규제 당국의 승인에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가 보급형 모델인 모델2, 이 모델2의 등장 여부입니다. 로보택시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 공개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공개 여부입니다. 일단 행사 제목인 이 위 로봇에서 이와 관련된 발표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축축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로보택시의 양산 시점은 2027년 1분기로 예상되고 있고요. 기대감이 조금 지나쳤다라는 평가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 창고에서 사용하는 로봇의 수를 기존 대비 10배로 늘리고 8종의 다양한 로봇을 통해서 물류 효율성을 조금 더 극대화할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루이지애나에서 구축된 이 새 물류 창고는 축구장의 55배 크기고요. 재고 관리 시스템인 세콰이어를 중심으로 5만 대의 로봇이 물류 전 과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런 로봇들은 물류 비용을 무려 25%나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헤라클레스 그리고 타이탄 등은 고객 주문에 맞는 상품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스페로우는 상품을 자동으로 포장을 합니다. 포장된 상품은 로빈과 카디널이 분류를 하고 또 운반까지 하고요. 완전 자율이동 로봇 프로테우스는 카트를 트럭 적재 구역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일단 이런 로봇 도입이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확언을 했고요. 오히려 고급 인력 기술을 조금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로봇 도입으로 아마존은 배송 효율성을 계속해서 높이면서 당일 그리고 2길 서비스까지 강화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안전사고까지 줄이는데 조금 더 기여를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치를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민영기업의 재산권 보호와 투자 촉진을 목표로 민영경제촉진법 초안을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이 법안은 9장 77조로 현재 구성이 되고 있고요. 공정한 경쟁, 투자 촉진, 기술 혁신, 권익 보호 등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영기업이 공산당의 영도를 존중을 하고 또 사회주의의 현대화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고요. 특히 민간 기업들이 더 많은 국가 중대기술 프로젝트와 또 인프라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조금 더 확대하고 재산권 그리고 지식재산권을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이번 법안은 7월에 삼중전회 경제 정책에 따라서 제정이 됐고요. 민영 경제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은 내수 활성화 더불어서 민간 투자 유치를 도모하려 한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대한 선구적인 투자자로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최근에는 오픈 AI의 대규모 손실이 회사에 조금 더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티모시 호라는 오픈 AI의 이 손실 중에 절반가량이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다라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오픈 AI는 올해 약 5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AI 기술이 기대만큼 좀 빠르게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위험 요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강력한 시장 지위와 재정적 안정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크게 좀 비춰지고 있고요. 또 여전히 매수 의견으로 투자자 의견을 좀 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소식들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9월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더불어서 생산자 물가 지수도 미국의 금리 인하할 때 과연 몇 %포인트의 폭이 결정되느냐 거기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체이스의 실적 발표가 또 오늘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과연 얼만큼의 실적이 찍힐 수가 있는지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오스탄굴스비 연준이사의 연설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연설에서는 과연 어떤 멘트들이 이어질지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지만 이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발언들이 오가는지 그 힌트에 한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국내 시장으로 시선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미증시를 따라가지는 못하는 국내 증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제 기준으로는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그 전에 있었던 한 이틀 정도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랠리를 좀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개장했을 때는 이 훈풍을 같이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했었는데 크게 받지는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여전히 좀 눈치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뚜렷하게 수급 주체가 완전히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수급이 좀 찍히지 않으면서 일단은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대하기 어려웠던 시장이었습니다.
어제 일중 흐름도 좀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다행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 좀 머무는 모습이었습니다. 2,600선을 딱 한 포인트, 1포인트 좀 앞둔 상황 속에서 2,599포인트에서 마무리를 좀 지었고요. 그나마 좀 유의미한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물론 소폭이지만 그래도 매수 포지션으로 좀 전환을 했다라는 부분이 유의미했고요. 코스닥은 일단 장 초반에는 플러스권으로 시장을 좀 했었는데 오전 좀 10시 부근 미치지 못하면서부터는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을 좀 했습니다. 여기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함께 쌍끌이 매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775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순매수 탑5 종목들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종목들을 같이 담았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같이 담아갔고요. 어제도 들어왔던 소식 보면 엔비디아가 향후에 있는 12개월 동안 가지고 있는 블랙웨를 모두 완판시켰다라고 하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주가 차별화가 HBM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SK 하이닉스는 이 훈풍을 계속 받아가면서 돛을 단 듯 계속 잘 가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좀 뒤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유한양행도 같이 좀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경고 해제가 되기 위해서는 10월 8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15거래일 중에 가장 최고 종가였던 9월 20일에 36만 3천 원을 8월 8일에 넘지 않았어야 했었는데 36만 9천 원에서 종가를 형성하면서 투자 경고는 해제될 수 없었는데요. 어제도 종가가 36만 9천 원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 경고 지정되는 기간 동안에는 개인 투자자의 신용 거래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 물량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대충 받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도 쪽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확실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차가운 시선을 좀 보내고 있죠.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좀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양 매체도 똑같이 에코프로를 좀 담아갔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까지 모두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좀 담아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 쪽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를 좀 담아가는, 덜어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2차 전지가 좀 하락을 했고 이걸 제약 바이오 쪽에서 좀 방어를 해줬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덜어내면서 2차 전지 쪽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테마들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부터 함께 볼 텐데요. 매크로적인 이슈로 봤을 때는 그 전일에 유가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9월에 여객 수송이 실적을 좀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때는 또 이슈가 하나 더 붙어주면서 힘을 보태줬습니다. 티웨이항공의 경영권 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관련주 중에 예림당이랑 대명 소노시즌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1대 주주가 예림당 그리고 2대 주주가 대명 소노 시즌입니다. 근데 2대 주주인 대명 소노가 지금 경영권을 위해서 지분율을 확보하겠다라는 기사를 좀 보도를 하게 됐고 지금 장내 매수로 전반적으로 좀 의견은 모아진 것 같습니다. 지분율을 좀 높여가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항공주 티웨이 항공을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히토류 살펴보겠습니다. 히토류는 전기차 배터리나 연구 자석 등에 들어가고 있는 필수 소재인데요. 중국에서 지난 6월부터 히토 관리 조례라는 부분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좀 부각이 됐을 때 항상 히토류를 가지고 중국이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걸 또 무기 삼아서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히토 관리 조례를 시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지금 전반적으로 공급단 통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히토류가 워낙 매장량이 적어서 황금 자원이다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전체 히토류 매장량 중에 70%가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통제를 하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공급단을 통제하기 시작을 하면서 가격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Q단을 조절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플렉스가 어제는 가장 강하게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약 바이오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가 좀 약세를 보였고 이걸 제약바이오가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약바이오는 개별적인 호재로 인해서 같이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자사를 가지고 있는 항암제가 중미 지역 90% 점유율을 기록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에 있는 제약사와 같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게 됐고요. 리가켄바이오가 가장 크게 좀 강세를 보이면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일본 제약 기업인 오노약품공업과 함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기술 이전 계약과 관련해서 리가켄바이오가 먼저 공시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좀 주목을 받았고요. 리가켄바이오는 지난 3월에 이 과자 기업이죠. 오리온이 최대 주주로 등극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기사들도 하나씩 좀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게 되면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후속 보고서처럼 좀 나온 부분인데요. 메모리 반도체 투자 의견 하향 관련한 질의응답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후속적인 차원에서 나왔다라고 하고요. 삼성전자의 TP가 10만 5천 원에서 지금 7만 6천 원까지, SK 하이닉스의 TP가 26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아주 큰 폭으로 지금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메모리 반도체 겨울이 왜 오고 있는지, 왜 재차 강조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이 내용입니다. 보통 이 반도체 호황기가 6개에서 8개 분기면 끝이 나게 되는데 지금 지나가고 있는 구간이 7개 분기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끄트머리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범용 D램 재고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고가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4분기에 정말 잘해봐야 지금 가지고 있는 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것 정도가 가장 최대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됐을 때는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질 거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요. 25년에 공급이 한 250억 기가바이트 정도가 된다면 수요는 237 기가바이트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그렇다면 재고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거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좀 삼았고요. 삼성전자의 퀄테스트 통과도 관건입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퀄테스트에 통과를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가격을 좀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전반적으로 이 핏단도 같이 하락할 거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제시를 했던 부분은 바로 생산을 줄이는 부분입니다. 생산을 줄이면서 가격도 같이 조정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이 재고량 자체를 좀 먼저 해소시킬 수 있도록 메모리 생산을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위기는 이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다라는 기사도 하나 좀 참고를 해봤는데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주가 차별화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HBM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HBM 퀄테스트가 통과되지 않아서 삼성전자가 주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쓸만한 칩을 쏟아내고 있는 중국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전체 메모리 시장 중에서 구형칩 비중의 절반 이상입니다. 물론 시장에서 HBM에 대한 수요가 확실하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구형칩의 비중이 좀 높은데요. 근데 중국이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쓸만한 구형칩들을 좀 쏟아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배경에는 당연히 미국이 있겠죠. 미국이 계속해서 반도체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중국을 좀 옥죄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은 자체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조금씩 쓸만한 칩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요. 모건 스탠리가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쪽에서 D램 생산량이 10% 이상 차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추세가 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26년쯤에는 이 마이크론도 추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랑 마이크론까지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 이렇게 세 개의 기업들이 이 부분을 좀 나누어서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26년에 마이크론도 추월을 한다. 지금 마이크론이 3위에 있는데 3위 자리도 넘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게
필요하게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코멘트를 남기는 게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좀 인정을 했습니다. 중국 때문에 중국에 좀 쓸만한 칩을 내놓고 있고 그러면 시장에 많은 물량이 풀리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다운사이클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인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성전자가 나아갈 길은 기술 초격차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워낙 구형 칩을 많이 내놓고 있으니까 기술로서 이걸 좀 격차를 벌이면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선택지기도 하다라는 기사 코멘트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ESS로 넘어가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SS라고 하면은 에너지 저장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2차 전지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ESS로 이걸 좀 시장에 상쇄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회사가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봤을 때 시장 규모도 정말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3년, 24년 그리고 28년까지 좀 살펴봤을 때 23년 기준으로 52% 넘게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 꾸준히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고 AI 전력망 안정성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에너지를 많이 저장해 뒀다가 이게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I에는 워낙 많은 전력량이 좀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때 필요하고 혹은 부족할 때마다 ESS에서 가져다 쓸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년에 전력량이 약 460테라와트시라고 합니다. 근데 2026년이 됐을 때는 이거보다 2배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ESS가 반드시 같이 붙어줘야 되는 필수템이 된 것 같고요. 재생에너지 할 때도 마찬가지로 ESS가 같이 붙어줘야 됩니다. 뭐 태양이나 풍력 같은 게 같이 에너지가 좀 만들어졌을 때 지금 필요하지 않으면 ESS에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전기차 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ESS로 좀 상쇄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사업 비중이 전기차보다는 ESS 쪽으로 조금 더 크게 넓혀지고 있다는 부분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 체크도 함께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은 얼추 좀 만들어졌다라는 기사들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 가계부채가 좀 완전히 확인이 좀 완화된 것으로 확인이 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회의는 9시에 시작하고 아마 결정은 10시 부근쯤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 빅데이터 포럼도 예정되어 있고요. 중국 쪽에서는 3차 경기 부양책 발표가 내일 있습니다. 앞서서 8일에 국경절 연휴 다 보내고 와서 기자회견을 열었었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만큼 사실 기대했던 바를 채워주지 못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맹탕이라는 표현이 있다 보니까 중국 증시 그리고 홍콩 증시까지도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걸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인지 이번에는 12일까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정 정책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10조 위안 정도 유동성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나오게 될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개장하실 때 개장하고 나서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꼼꼼하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포커스 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 온 오민 전문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문가님 종목부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슈어소프트테크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 11시에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공개가 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동안 주가가 상승세를 타다가 최근에는 이 로보택시 관련주들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실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면은 이 로보택시에 대한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로보택시가 잘 나오든 못 나오든 간에 이게 혹시 새로운 뉴스로 좀 작용이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반등까지도 가능할지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이제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충분히 눌렸을 때 이제 잡아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진입가가 5,600원을 제시했었는데 5,600원 아직 진입할 수 있는 5,600원에 대한 가격이 이제 오지 않았어요. 아직 5,600원에 대한 가격 영역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오늘 어떻게 보면은 오늘 11시에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발표 나온 이후에 주가의 부분,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테슬라가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제 한편의 일각에서는 테슬라가 이슈로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상승폭이 좀 많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빠지면서 그럼 한동안 좀 이런 영향을 좀 받는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600원 이탈 나왔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 9월 23일에 대한 시가 부분까지 내려올 수 있는 부분들이 항상 제가 열려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손절가를 좀 여유 있게 잡았었죠. 그러니까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일단 5,600원 밑에서 잡아달라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5,600원 밑에서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잡다가 이제 차트상 흐름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양봉이 하나 이렇게 떠줄 거예요. 이렇게 양봉이 하나 떠주는 걸 이렇게 봐야 돼요. 최소한 이런 지지선 부분에서 내려왔다가 양봉 하나 뜨는 거 보고 종가 베팅 쪽으로 추세에 대한 눌림목에서 한번 진입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늘 11시에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 데이가 이제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 기술력이 얼마만큼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기대감을 얼마만큼 만족시켜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참 관건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오늘 나오는 로보택시의 좀 이벤트에 촉각을 좀 곤두세우면서 시장에 좀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 종목으로 슈어소프트테크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11시에 로보택시가 공개가 될 텐데 이때 새로운 뉴스로 작용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주가 추이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시간의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스맥, CXI, 펩트론, 애니젠, 에이디어 테크놀로지 자리하고 있고요. 어제는 정규장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개별 호재에 따라서 움직임을 보였고요. 특히 스맥의 경우에는 현대 위아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함께 짚어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 먼저 확인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 오늘장 안에서 추가적으로 볼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시장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섹터들이 사실은 없었어요. 상승에 대한 실현에서 어떤 섹터들이 좀 이슈를 들고 이슈몰이를 하면서 상승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개별주로 움직이는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오늘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개별주의 시장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볼 게 많아져요. 사실은 어떤 이슈 하나 때문에 울고 웃는 시장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눈치 보기 장세 이후에 시간 내에서도 그렇게 도드라지는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시간 내에서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 좀 뽑아보자면 스맥이라는 종목, 현대의학 공작기계 사업 부문을 이제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400억에 인수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반기 매출이 이제 이 스맥의 반기 매출이 약 970억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900억 원 정도 이제 공작기계에서 매출이 나와요. 이제 선반하고 MCT 쪽에서 이제 나와주고 있는데, 머신센터 쪽에서 나와주고 있는데, 이쪽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대의학하고 구속력 있는 MOU가 체결이 되면서 사업 확장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매출액 자체가 이제 워낙 큰 사업 부문을 추가적으로 이제 사업을 성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이 확장이 됨에 따라서 매출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CXI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출액이 전년 이전 연도, 그러니까 CXI 같은 경우는 6월 결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산이 이제 2023년도 결산이 이제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상승이 172%가 증가한 영업이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목이 가치가 없는 종목이다. 94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목은 좀 패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상승하더라도 좀 패스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좀 핫하죠. 특히 여기 지금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대봉헬스와 이제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이제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펩트론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신고가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위치인데, 사실 좀 기다려 봐야 돼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해서 바로 따라 붙는다기보다는 충분히 기다려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고점에서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에서 한번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일 수 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 같은 거 이런 종목들 올라오고 나서 내려왔다가 잠깐 조정받고 반등 나왔다 다시 내려왔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상승의 흐름을 좀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정고점에 대한 부분, 이 자리를 넘어가지 못한다면 이 자리 좀 이제 하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 이제 애니젤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애니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붙이는 비만 치료제다라고 해서 이제 신물질이 개발되면서 어제 시간에서 이제 거래량이 좀 나와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종목도 이제 비만 치료제에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이슈 때문에 혹은 이런 이슈들이 뭐 이제 인수 소식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좀 다 지켜보면서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주가적인 위치로 봤을 때는 사실은 스맥이 가장 괜찮아 보여요. 사실은 이 자리도 하락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 3,025원에 대한 부분 밑에 나오지만 않는다면 충분한 상승이 좀 반등에 대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3,300원까지 좀 열려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고요. 일단은 오늘 개별주 위주로 종목 장세가 펼쳐질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스맥 같은 경우에는 현대의학 공작기계 사업부 인수에 따른 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단 스맥과 현대의학 같은 경우에는 이 공작기계 사업부 자체가 서로 경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전방 산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좀 핵심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펩트롯은 이제 비만 치료제 대장주의 역할로서 잘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일라일리와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 일단 여기에 더불어서 위고비가 이달 한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 종목들의 시세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오늘 시장 속에서는 과연 또 어떤 섹터들 쪽으로 한번 중심을 두면 좋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히토류 관련된 제 보도 자료를 좀 접해봤는데 히토류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분쟁이 어떻게 보면은 지속됨에 따라서 유럽에 대한 부분, 그 전기차, 중국산 전기차 이제 관세, 그리고 미국의 반덤핑, 알루미늄 판재에 대한 이제 반덤핑 판정이 이제 한 300% 이상 나왔었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자유진영 세력과 이제 중국에 대한 이 무역 갈등이 점차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놓고 봤을 때 중국에서 히토류라는 카드를 만지작 버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시장에서 우려가 있었는데 이 우려가 지금 현실이 되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어제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들 좀 지속해서 눈을 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은 히토류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어떻게 보면 히토류와 관련된 종목에서 이제 T플렉스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T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관련해서 엄청난 파동을 만들어내는 종목이거든요. 상승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쭉쭉 뽑아내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상승세를 쭉쭉 뽑아내는 위치들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빠져주고 있는 위치인데 역배열이 만들어졌다가 다시 한번 정배열로 만들어내는 위치에까지 다시 올라와 있다. 그러면서 이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앞전에 대한 매물대가 기다리고 있죠. 이렇게 매물대가 기다리고 있고, 다만 이제 T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히토리와 관련된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단기적으로 이제 흐름,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히토리 종목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잡아서 빠르게 좀 치고 빠질 수 있는 위치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다만 이제 T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20%가 고가 기준 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17% 정도가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손절을 좀 잘하기 위해서는 좀 유리한 가격에 잡아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히토류라는 종목 자체가 이슈에 관련해서 너무 예민하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T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고 이제 성한 머티리얼즈나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세노텍이라는 종목들도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 지금 이제 역배열에서 낙폭과대를 만들어냈다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슈로 인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점의 위치, 성한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하단에 대한 500원에 대한 부분들 이탈 여부를 좀 체크해봤으면 좋겠고, 유니온 머티리얼도 있거든요.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어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어제 캔들 목요일에 대한 시가 이탈 지지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히토류 섹터에 대한 종목들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왔다 반등이 나온 위치이기 때문에 이 위치들을 조금 지켜주는지에 대한 여부, 어제에 대한 돌파가 나왔던 어제 캔들의 시가 부분을 혹은 중시가 부분을 지지해 주는지에 대한 부분 여부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면서 시장에 대응해 나가면 히토류 관련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속에서는 히토류 관련주에 한번 주목을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사실상 히토류를 독점하는 중국이 이달 들어서 공급망 통제를 강화해 나서면서 이 같은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만큼 오늘 우리 시장 속에서도 히토류 관련주들 움직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의 탑픽주는 또 어떤 종목인가요? 히토류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T플렉스죠. T플렉스 관련해서 지금 장대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충분히 가격적으로 괜찮은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입가는 3,150원 좀 타이트하게 좀 바로 고점 전일 팀들 저제의 종가 부분에서 좀 잡아 들어가는 위치, 이 돌파 위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위치를 잡아 들어갔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조금 크게 볼 거예요. 3,500원까지. 목표가는 3,500원 전고점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거든요. 이 자리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 장기 이동평균선 481선, 961선 이 부분까지 한번 터치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터치가 한 번씩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목표가 잡는 만큼 손절가는 조금 잡아야 돼요. 고가까지 좀 많이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2,850원까지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손익비는 그래도 한 5대5 정도로 나와주는 위치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위치에서 분할 매수까지 한번 봐야 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까지 전략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탑픽주 티플렉스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탑픽 종목으로 티플렉스 만나봤습니다. 히토류 대표에서 관련주고 어제도 좀 강한 시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목표가가 3,500원이고 손절가 2,8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입니다. 티플렉스이고요. 스테인리스 환봉 국내 시장 최대 점유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미중 갈등 시 중국이 꺼내드는 카드이기도 한데요. 중국이 이달 들어서 공급단을 조절하면서 가격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손절가 2,85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살펴봐야 될 종목 섹터 그리고 이슈까지 함께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 9시 개장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오늘이니만큼 개장 전략들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특별한 경제 정보, 톡톡한 경제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톡톡한 경제 김영민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할 이슈를 찾아 그 내용에 대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양한 키워드 속 오늘은 아이폰 시리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폰은 미국의 애플사가 만든 스마트폰입니다.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고 우리에게 친숙한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에어팟, 아이맥, 맥북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각 제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도 설계하고 디자인하죠. 애플은 1976년 4월 1일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 로널드 웨인이 함께 회사를 설립하고 가장 먼저 컴퓨터인 애플 원을 만들며 역사적인 애플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2011년부터는 팀 쿡이 수장이 돼 애플을 이끌고 있는데요. 현재 애플의 시가총액은 무려 3조 4,326억 달러,
미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1세대 아이폰은 2007년 6월 29일 처음으로 출시됐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직접 발표하며 큰 화제를 모았죠. 그 뒤로도 애플은 해마다 새로운 아이폰 모델을 출시해 왔습니다. 1세대 아이폰은 모바일 전화 산업에서 혁명적, 게임 체인저 등의 평가를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존엔 통화와 문자 메시지만을 주고받던 휴대전화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순간이었죠. 2007년 첫 번째 아이템이 출시된 이래 다양한 아이폰 시리즈를 내놓은 애플. 지난달에는 아이폰 16이 출시됐습니다. 아이폰 16과 아이폰 16 플러스, 아이폰 16 프로와 아이폰 16 프로 맥스 등 다양한 라인업이 공개됐고 이번에는 최초로 우리나라가 아이폰 1차 출시국이 됐습니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아이폰 16 시리즈. 하지만 시장에선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애플이 지난 6월 세계 개발자 대회에서 자체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했는데 이 AI 기능이 아이폰 16 출시와 동시에 이루어지진 않은 거죠. 애플 인텔리전스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순차적으로 배포될 걸로 알려지면서 시장의 기대는 한풀 꺾이고 말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 인텔리전스는 오는 28일 세상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를 탑재한 아이폰의 새 운영체제 iOS 18.1 업데이트가 오는 28일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 15 프로, 프로 맥스, 아이폰 16 사용자들은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능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어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한국어 버전은 내년 3월경에나 사용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제공되는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은 글쓰기 도구, 새로운 시리 사용자 인터페이스, 메시지, 메일 등 다양한 앱의 알림 요약 기능, 이미지 배경에서의 사물 제거 등입니다. 다른 일부 고급 기능은 오는 12월에 진행될 예정인 iOS 18.2에서 제공될 걸로 보입니다. 이때는 챗 GPT 지원 및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 사용자 지정 이모티콘 생성을 위한 젠모지 기능 등도 포함됩니다. 또 내년 초에는 새롭게 개편한 시리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담한데요. 미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보고서에서 아이폰 16과 아이폰 17의 혁신적인 신기능이 부족하고 AI도 제한적이라며 시장이 기대하는 전년 대비 5에서 10% 판매량 증가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디슨 리 제프리스 분석가는 강력한 AI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개선될 필요가 있고 이는 2026년에서 2027년에나 이뤄질 거라며 단기적으로 AI가 애플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되지 못해 현 주가는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이날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25% 하락하며 장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실제 아이폰 16의 판매량도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1일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아이폰 16 사전 판매 첫 주말 전 세계 판매량은 3,700만 대였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아이폰 15보다 12% 넘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구매자가 가장 상위 모델인 아이폰 16 프로 맥스를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25.5일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전작 아이폰 15 프로 맥스 43.5일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아이폰 16 시리즈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에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다음 아이폰 시리즈에 관심을 갖는 모습입니다. 애플이 내년 초 중저가형 보급형 모델인 아이폰 SE4를 출시할 거란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금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블룸버그가 지난 1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내년 초 코드명 V59로 알려진 저가형 아이폰 SE 신모델을 발표할 준비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모델은 지난 2022년 아이폰 SE 3세대 출시 이후 약 3년 만인데요. 아이폰 SE는 2016년 첫 선을 보인 제품군으로 구형 아이폰 부품을 재활용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책정됩니다.
이번에 출시될 아이폰 SE 4세대는 홈 버튼이 없고 전면이 모두 화면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아이폰 14와 유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특히 시장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애플 인텔리전스 지원 여부였는데요. 아이폰 SE 4세대는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할 걸로 보입니다. 아이폰 SE 라인은 구형 아이폰 부품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AI 기능 탑재가 힘들 거란 시장의 예상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한 것으로 보이네요. 애플의 신형 아이폰 SE 출시로 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블룸버그는 아이폰 SE를 고급형 모델과 비슷하게 현대화해 가격에 민감한 고객을 유인하고 또 애플이 저가 스마트폰 시장, 특히 화웨이와 샤오미에 빼앗긴 시장의 점유율을 찾아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아이폰 SE 외에도 새 아이패드 에어와 M4 칩세트를 탑재한 맥 미니, 맥북 프로, 아이맥 등도 출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 시리즈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증시구 개장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시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11시에 로보택시 공개 기대감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주가를 봤을 때는 한 2거래일 정도 계속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부터 지금 새로운 뉴스로 작용을 하는 건지도 일단 궁금하고 만약에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면 이후에 좀 담아봐도 괜찮을지도 같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로보택시 공개 전에도 어느 정도의 윤곽은 대부분이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적으로 우리가 9월 달부터 테슬라라든지 관련주들 우리가 이제 LG 에너지 앤솔, PNT, LNF 등이 단기적으로 반등을 줬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는 흐름에서는 오히려 테슬라는 10월 16일 날 발표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사실 그것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상치로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6개 분기 연속해서 컨센서스를 5번 정도 하회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발표도 사실상 기대보다는 우려감이 일정 부분 더 큰 상황이고요. 일단 증권사 월가마다 테슬라의 이 TP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향방으로는 10월 16일 전에도 반등이나 하락을 계속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어느 정도는 관망세를 지켜볼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관련주로서 우리가 LG 에너지 앤솔 같은 경우에 실적이 우리가 예상보다는 적자폭이 일정 부분 이제 보조금을 제외해서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일단 4분기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볼 때는 4분기도 일단 시장의 예상치는 긍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12월 들어서 이제 4680 배터리에 대해서 양산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정 시에는 어느 정도 매수의 관점으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택시와 관련한 자율주행 관련 주들은 워낙 시총이 좀 적기 때문에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후 키노트 연설까지 체크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어제 티웨이 항공 관련해서 고려아연, 제2의 고려아연이 아닐까 경영권 이슈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영권 분쟁은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또 돼주기도 하니까요. 어제도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이 구간을 접근이 가능한지 아니면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내줘야 되는지도 함께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파급 효과를 봤을 때는 고려아연은 공개 매수를 하겠다고 해서 대놓고 이제 그쵸. 가격을 올리는 상황이고요. 예,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공개 매수 관련돼서는 하지 않겠다고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파급 효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림당과 대명손호그룹의 지분 차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2%대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가능성은 있다. 대신에 우리가 그 액면 내재 가치로 봤을 때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의 노선을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본질적인 가치만으로 놓고 봐도 긍정적인 반등을 보여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유가의 안정화를 어느 정도의 가장 큰 수혜주로 봤을 때는 항공주 쪽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서 사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예림당이 좀 더 강세를 크게 보였지만은 본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는 우리가 티웨이 항공 쪽으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공개 매수 말고 장내 매수를 선택한 것으로 보도가 좀 됐습니다. 예림당과 대명 손호시즌 사이에서 지분 차이가 좀 크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치열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티웨이 항공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조언 남겨주셨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도 잠깐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제 일정상 다음 주 15일로 예정이 좀 되어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15일에 이제 온라인 주문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일정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만 치료제 사실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구간도 접근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비만 치료제 시장이 15일 날 위고비에 대한 출시 기대감보다는 펩트론의 평가 계약이 오히려 조금 더 큰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사실 펩트론과 일라이릴리가 그동안에 여러 번의 실사를 거쳐서 사실 나온 시전 계약이라고 저는 보는데 본 계약은 사실 어느 정도 50대 50이긴 하지만은 이번에 이제 평가 계약을 통해서 일단 어느 정도 청사진은 좀 그려졌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라도 저희가 이제 그 펩트론에 대해서 매출 추이를 조금 이제 추정을 해볼 때는 일라이릴리가 한 12조 연평균 이제 매출로서 12조의 로얄티를 펩트론이 5% 정도의 오피 마진을 20% 가져간다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 가격대에서도 좀 저평가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조금 지배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랠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유통사라든지 이제 개발사라든지 놓고 봤을 때는 단기간에는 개발사 쪽으로 반등폭을 조금은 더 강하게 줄 수는 있지만은 사실상 국내 신약 개발사들 펩트론 같은 경우도 플랫폼이기 때문에 정통의 이 신약 개발 업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블루엠텍 같은 유통사 쪽으로의 흐름은 좀 더 장기적인 랠리가 가능하겠다고 좀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 어제 오보가 또 추가적으로 있었는데 4개 중에 특허 침해에는 3개는 이미 만료됐고 하나 같은 경우는 국내 캐나다 승인 이후 판매 가능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이벤트들이 주가를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이제 뉴스로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야기 나온 김에 리가캠 바이오도 이야기 좀 해볼까 해요. 어제는 일본 오노 약품 공업과 ADC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주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제약 바이오는 여기가 고점인가 싶을 때 다시 또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 가격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지금 매수도 가능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 리가캠 바이오는 사실 이제 재무적으로 봤을 때
기술 이전 때문에 흑자가 되고 적자가 되고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양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멀티플로 계산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약 개발 ADC 같은 경우 3세대의 리가켄 바이오의 강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입증을 해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알테오젠에 지금 비할 거는 아니지만 알테오젠과의 이제 SC 제형과의 ADC의 그런 그 관련 협업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의 10만 원대 돌파 이후에 행보가 굉장히 궁금한데 저는 사실 고의 의견을 계속해서 드려야 될 것 같은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추가적인 기술 계약 이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 일단 대표적으로 ADC 같은 경우에 글로벌 빅파마들도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뭐 한 400건 정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슈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고점인가 싶어서 접근을 못하는데 또 새로운 고점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에 대한 의견 같이 좀 주셨고요. 어제 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엔비디아는 향후 12개월 동안에 나와 있는 블랙웰 수요가 모두 완판됐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HBM이 이 시장을 좀 장식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 차별화가 지금 HBM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에 대한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주가도 개장한 후에 함께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0월 11일 금요일 문이 힘차게 열었습니다. 일단 지난 거래일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의 주가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게 삼성전자의 주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일단 1년 7개월 만에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땐 5만 전자까지 다시 한 번 더 내려가는 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다라는 소식에 모두 다 하락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다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49% 상승하면서 지금 2,612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45% 상승하면서 779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SK하이닉스만 강세를 연출한 채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은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개장 분위기 자체는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에 오랜만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주가 자체는 0.51% 상승하면서 아직까지는 59,2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6만 전자를 향해서 다시금 달려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간밤 엔비디아의 소식이 들려왔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웰의 수요가 12개월치가 모두 다 팔렸다라는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TSMC의 실적 자체도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과도했다라는 분석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덩달아서 지금 1.77% 상승하면서 19만 닉스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0.59%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주가와도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오늘 오전 11시에 테슬라의 이 로보택시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로보택시가 실제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11시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0.5% 상승하면서 지금 100만 원 다시금 황제주 자리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창립 13년 만에 제품 허가 기준 글로벌 규제기관 제조 승인 건수가 무려 300건을 돌파했다라는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현재 0.81%,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이 두 가지 모두 3년 연속 사상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HLB와 리가켄 바이오를 제외하고는 현재 알테오즘부터 에코프로까지는 모두 다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9월 초부터 6일까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1위에 등극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일장에서는 2차 전지주가 어느 정도 좀 주춤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로보택시 공개 기대감에 어느 정도는 좀 우려하는 감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싶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하락분은 어느 정도 지금 상승분으로 돌려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비엠은 0.32%, 에코프로는 조금 더 강하게 0.67%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FDA가 간암 신약에 대해서 본 심사와 관련해서 클래스 2로 분류함에 따라서 신약 허가가 예상보다 미뤄진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클래스 2의 경우에는 6개월 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함께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장에서도 HLB 약세를 보여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낙폭을 굉장히 크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HLB 같은 경우에는 12.87%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HLB 어제 시간 외에서도 낙폭을 크게 보였던 만큼 오늘 HLB 그룹주들의 움직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가켄바이오도 현재 1.05%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장 속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자기술 섹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1.02% 상승폭은 그대로 유지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승 출발하는 모습 기분 좋게 보여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더 큰 폭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36% 상승하면서 19만 1,2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2.04% 상승하고 있고요. 하나솔루션은 1.26%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현재 5%대로 강세장 연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섹터 안에서는 정말 소수의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하는 기분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의료기술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HLB 쪽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10.54%로 낙폭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 현재 10.54% 내려간 72,9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현재 2.14%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1.7%대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 위주로 해서 종목이 오르락 내리락 좀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슈에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현재 1.47%, 슈젤은 7.23%로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의 폭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금융 섹터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종목들 현재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거래 대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채권 평가의 기대감과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가 좀 축소했다라는 분석에 어제장에서도 증권 관련주들은 좀 강세를 나타냈는데 오늘 증권 더불어서 은행 그 외에 보험 관련주까지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0.79%, 우리금융지주 0.5%, 현재 KB금융지주 같은 경우만 소폭의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JB금융지주도 3.41%로 금융지주권 안에서는 가장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 0.7%, 카카오뱅크도 잘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생명보험도 1.38%로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화재보험도 0.48%고 지금 KB금융 이 대장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목들 모두 다 올라가는 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두산에너빌리티부터 한화오션, 한미반도체,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반도체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 굉장히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1.04% 상승하고 있고요.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도 0.16%, 한미반도체는 1.63%고요. 에코프로비엠 여전히 계속해서 상승 불키고 있습니다. 0.97% 상승하고 있고 반면에 CS윈드 같은 경우는 현재 2%대 하락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로템도 2%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0.49%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틀 동안은 이 중동발 전쟁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유가도 떨어졌고 이렇게 방산 관련주들 그리고 석유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는 좀 완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중동 전쟁이 조금 더 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방산주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도 0.16% 하락하고 있고요. 반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3%대 큰 상승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를 소비자 내구재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아와 현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3년 연속해서 최대 실적을 또 기록할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 들어와 있고요. 현재 기아 0.79%, 현대자동차 0.81%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건설도 1.16% 올라오고 있고요. LG 같은 경우에도 현재 1.4% 상승하면서 이쪽 섹터 안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이제 컨슈머 논 듀어러블이라고 이쪽 섹터 안에서는 소비자 내구재 쪽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주들은 그동안 좀 좋은 시세 보여줬지만 오늘 좀 주춤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1.54% 하락하고 있고요. 반면에 오리온 같은 경우는 현재 0.59%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가 흥행에 따라서 수혜 기대감 속에서 일부 이 관련주들이 상승했다라는 소식 속에서도 어제 오리온뿐만 아니라 교촌 FNC, 농심, 우양, 풀무원 등이 함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KTNG 같은 경우는 8%대로 굉장히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은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삼양식품도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0.57%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속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확인해봤습니다. 지금 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겠고요. 양시장 오늘은 강보합 수준에서 개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좀 빼고 있고요. 테마단에서 살펴봤을 때는 이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죠. 그러면서 출판 관련주들 그리고 웹툰까지도 오늘 좀 관심 같이 받고 있습니다. 어제 교보문고랑 예스24가 주문 폭주하면서 마비됐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 예스24는 지금 상한가에 묶여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LCC 관련해서 티웨이홀딩스, 티웨이항공 관련해서 대명 소노시즌이랑 예림당 사이 경영권 분쟁 이슈 있습니다. 오늘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티웨이홀딩스는 상한가에 묶여 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삼성전자가 1%대 강세 보이면서 59,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론상 PBR 1배 이하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을 일단 계속 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55,000원에서 6만 원 사이에서 공방이 좀 벌어질 것 같은데 여기를 그럼 진바닥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재작년 주가 흐름에서 최저점이 5만 원대 초반이었고 사실 우리가 밸류에이션으로 따졌을 때 작년에 영업이익 6조대에서 최저점을 구하자면 지금은 현저하게 저평가된 구간이고요. 제가 이제 멀티플로서 계산해 봤을 때 PER 밴드 10년간을 우리가 지켜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점은 20배, 저점은 6.5배 수준으로 지금 10배 정도의 구간에서는 사실상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배팅의 구간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 상황에서 사실 9조 정도의 영업이익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적은 거지 굉장히 저는 뭐 잘한 숫자지만은 이제 HBM의 퀄 테스트가 늦어짐에 따라서 지금 계속된 우려감 때문에 주가는 현저하게 빠졌다고 생각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긍정적인 면도 한번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이제 해외 글로벌 이제 호주라든지 그리고 동남아에서 이제 이 직원을 이제 인건비를 좀 축소시키는 전략을 우선적으로 취해주고 있는 상황도 저는 이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 또 추가적인 내년도에 개선도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주가에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선제적으로 봤을 때는 인텔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 파운드리 쪽에 대한 분사 흐름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은 제가 봤을 때는 HBM4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추구하는 내년도에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HBM3E가 어느 정도 테스트가 통과되면 그래도 마진율이 기존의 레거시보다는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예상하는 이 마진폭이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은 좀 적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가격대에서는 사실 분할 매수를 접근하면서 5만 원대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조금 취해도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상대적으로 뭐 일단 매력도만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에 뒤지지만은 투자자들의 성향 분석에 따라서 삼성전자를 접근하는 투자 성향은 조금 더 뭐 공격적인 것보다는 보수적인 자금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투자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명히 매력적인 가격대이긴 합니다. 그래서 성향에 따라서 분할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C 메디톡스랑 휴젤 관련해서 원래 이제 현지 시간 기준으로 10일 그리고 우리 시간 기준으로 11일 새벽에 이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비 판결과 동일하게 휴젤이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 대표님 휴젤의 승리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구간인데 그럼 톡신주에게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톡신주에게는 당연히 긍정적이고 대신에 메디톡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보면 메디톡스가 강하게 하락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줬다는 거죠. 사실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균주에 관련돼서 패소에 대한 직감을 어느 정도 주가에 많이 반영을 했었고 그리고 10만 원대 이하에서 우리가 2분기 실적이 이제 증권사 예측치보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사실상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반등폭을 보여줄 수 있을 기대감은 충분히 우리가 마련을 해줬고요. 그리고 내년도 미국의 FDA 뭐 관련돼서 기대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 다른 이제 상대적으로 휴젤이라든지 뭐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벌써 점유율을 11%에서 3분기에 13%까지 미국 점유율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디톡스도 과거의 대장주로서의 역할은 아직까지는 뭐 좀 부족하지만 이제 미국의 이 시장 진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캐파를 계속해서 가져간다고 하면은 메디톡스에 대한 뭐 사실상은 4개 이제 종목 관련된 경쟁 업체 중에는 가장 좀 저렴한 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어저께 외국계 증권사에서 28만 원 TP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련돼서의 업황은 계속해서 유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업황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판결과 관련해서는 메디톡스가 강하게 하락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좀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싼 가격 메리트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강보합 수준에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매도 포지션인데요.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어제 발표된 9월 CPI 지수가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0.1%, 좀 예측 지표보다 좀 상회된 흐름들 좀 보여줬지만 사실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시장은 이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어떤 이 상승 우려감들보다는 오히려 경기 침체 우려감들을 더 크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경계를 했었고요. 해당되는 부분들은 0.1%가 비록 좀 상승하긴 했지만 지난 8월 대비해서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는 흐름들은 비교적 좀 견고한 인플레이션의 흐름 안에서 경기 침체도 아닌, 그래서 시장이 가장 좀 베스트 시나리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골디락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좀 없지만 일단 경기 침체 우려감의 부분에서는 사실 고용 지표가 좀 견고했기 때문에 예상됐던 어떤 이 리스크 요인들은 좀 크게 완화되지 않았나로 좀 보이고 CPI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번에 시장의 전망치에 좀 대체적으로 좀 부합하거나 좀 하회하는 인플레이션의 어떤 둔화 흐름들이 좀 더 가속화됐다면 다음 분기 11월 달로 좀 예정되고 있는 FOMC에서 기준금리에 관련된 인하 폭들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들 계속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을 좀 기점으로 보면 빅컷을 11월 달에 좀 단행하기 좀 어렵다는 관측도 좀 있지만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좀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9월에 이어서 오히려 금리가 인하됨에 따른 우호자산 선호 심리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살펴봤고요. 어제는 CPI가 예상치가 2.3이었는데 실제적으로 2.4%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다 보니까 애매하게 나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주거비가 좀 완화됐다라는 부분이 유의미했습니다. 오늘 PPI 발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입니다. 경동나비엔, 강원랜드, JB금융지주, GS건설, LIG 넥스원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강원랜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시초 4.9포인트까지 좀 상승했다 일부 상승폭 좀 반납한 흐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오늘 강원랜드를 좀 바라보는 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자세히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 카지노 업황 2분기에 이어서 3분기까지 실적 기저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예상했던 체감 효과보다는 실적이 좀 다소 부진할 수 있다는 내용들 나오고 있고요. 여기 더해서는 엔더믹 전환 이후에 중국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있고 일본 관광객들이 꾸준하게 한국에 좀 유입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 카지노의 어떤 이 드럼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 내지는 수익 지표를 좀 상회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좀 과거 코로나19와는 좀 다소 다른 업황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선별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파라다이스라든가 롯데 관광개발의 경우에는 외국인을 좀 전용으로 하는 카지노업을 좀 하고 있다는 그 관점에서 수익 지표가 강원랜드에 비해서는 좀 비교적 완화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 강원랜드가 그동안 수익 지표가 좀 더 훼손됐던 요인들은 내국인을 좀 전용으로 하는 부분들, 물론 좀 외국인도 일부 전용준이 좀 있기는 하지만 내국인을 좀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경쟁 상대라는 부분도 좀 있어요. 이제 오사카에서 내년도에 복합 리조트가 좀 준공이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1시간 이내에 좀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강원랜드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크게 좀 악화될 수 있는 요인들. 그래서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업에 관련된 변경 허가 승인을 좀 내렸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제 증설 투자, 제2카지노에 대한 영업장 개설이 좀 가능하다는 관점에서는 향후에 외형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업사이드를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를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 더해서는 테이블이 50대, 그다음에 이 슬롯 머신이 한 150대 정도 좀 추가되면 전체적으로 한 200대에서 250대 가량의 신규 기기가 좀 도입이 되게 되고 영업장이 그만큼 확대가 된다는 것은 내국인 수용 요건들을 좀 더 완화시키는 부분들, 이 부분은 그동안 좀 발목을 좀 잡았던 카지노업에 관련된 규제가 일부 좀 완화되면서 향후에 수익 지표가 좀 극대화될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좀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연내에 사실 이 카지노에 대한 기기 유입은 좀 미비하겠지만 내년도 상반기라든가 하반기 안에는 일부 기기 유입 그리고 2026년에서 2027년도에 복합 카지노에 대한 준공 여부가 향후에 어떤 실적 업사이드로 작용하지 않을까 해당되는 내용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원랜드 함께 좀 살펴봤고요. 특히 내일 또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 발표를 한다라는 일정도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 발표가 되면 또 경기 부양책 관련주들 움직임 보일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카지노기 때문에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바이오다인, 올릭스, 그리고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에코프로 HN, 하나마이크론 있고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바이오다인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항상 보는 이 제약 바이오 섹터의 이 최근의 어떤 흐름들, 동향들 좀 보면 과거에는 뭐 주력 파이프라인에 대한 성과, 뭐 임상 단계에 좀 들어가게 된다면 기대감에 주가 좀 급등했던 거와는 좀 다르게 요즘은 성과 내지는 뭐 기술 이전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가장 큰 그런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좀 강하지 않나. 최근에 뭐 펩트론의 경우에도 플랫폼 기술 평가에 관련된 이유로 뭐 계속해서 좀 급등이 나오고 있고 유한양의 경우에는 이유 있는 상승을 좀 보이고 있죠. 렉나자의 병용치료제 FDA 시판허가라는 관점. 어제 발표됐던 뭐 HLB가 여기 관련된 어떤 진입관 분들이 한 6개월 정도 더 늦어질 수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사실 뭐 우려감으로 좀 작용하면서 오늘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처럼 바이오다인의 경우에도 로슈의 이 자궁경부암 진단 키트에 관련된 이 시판 허가가 좀 이루어지면서 해당되는 로열티 수치 기대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오늘도 52주 신고가 여기서 앞으로는 이제 얼마만큼에 관련된 매출 유형군들이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항상 유한양행처럼 좀 말씀해 드렸듯이 앞으로에 대한 이 실적의 반응 효과들을 좀 주목해 보면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로열티 기대 요인들은 3에서 많게는 한 7% 정도에 대한 로열티 편취 수익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해당되는 기술 계약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어떤 로열티 규모가 한 10%대로 좀 추정되고 있고요. 매출의 이익을 좀 환산할 수 있는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을 좀 타겟으로 한다면 약 2천억 원대의 신규 매출이 좀 가셔야 될 수 있는 부분들. 당장은 아니겠지만 좀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매출 효과들 여기에 관련된 영업이익을 좀 더 주목해 본다면 바이오다인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바이오다인 살펴봤습니다. 어제도 뭐 2차 전지 약했을 때 제약 바이오가 잘 지켜줬고요. 제약 바이오는 특히나 또 개별적인 호재에 의해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다인 역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는 코멘트 남겨주셨고요. 이어서 오늘 상위 테마들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오늘은 조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쪽은 워낙 뭐 슈퍼사이클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수주도 확실하게 좀 받쳐주고 있는 섹터입니다. 근데 지난달에 이제 중국의 2위 조선사들이 좀 합병을 하게 되면서 이게 좀 위기로 다가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잠시 후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출판과 LCC 같은 경우도 오늘 강세를 좀 보이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출판 같은 경우에는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을 좀 발표를 하면서 어제 교보문고랑 예스24가 홈페이지가 마비됐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책들 주문 폭주가 이어지고 있고요. 출판 관련주 중에서 오늘 예스24가 상한가에 현재 묶여 있습니다. LCC는 어제부터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엔 이제 유가가 좀 급락을 했다가 어제는 허리케인 때문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휘발유를 미리 사서 좀 비축을 해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어젠 좀 급등을 했거든요.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유일하게 티웨이 항공만 그리고 홀딩스 같은 종목들 지금 경영권 분쟁 이슈 있는 종목들만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를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조선 섹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제는 전반적인 조선 빅3가 한 4%대에서 한 5%대 강세를 좀 보였지만 오늘은 보합권에서 일부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들은 그래도 비교적 견고한 이 수급 유지를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락슨 리서치에서 최근 이 9월 30일 기준의 신조선가 지수를 좀 발표를 했는데 189.9포인트를 좀 집계가 됐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 이 부분은 이 조선업의 최대 초호황기였던 2008년도 9월을 기점으로 했던 191.6포인트에 거의 이제 육박하는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신조선가 지수는 좀 상승을 했었고 과연 이제 이전 고가를 좀 경신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일부 정도 신조선가 지수가 좀 정체되는 흐름들 좀 보여주긴 했지만 연중 최고치를 좀 기록했다는 부분들은 곧 과시화된 부분들에선 초호황기의 신조선가 지수를 연내에는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해당돼서 최근에 이 글로벌 수주, 특히나 이제 9월에 조선 수주 물량들을 좀 지켜봤을 때는
중국에 비해서 크게 좀 밀렸다라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었는데 1월부터 9월까지에 대한 누적 수주량이 중국이 전체적인 선박 1,227척, 한국은 201척을 좀 기록했기 때문에 양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큰 차이가 납니다. 다만 이제 수익 지표상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조선업 초호황기에 이전에는 뭐 저가 수주를 좀 선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익을 좀 우선하기보다는 수주에 좀 더 중점을 줬던 이유이기 때문에 사실 조선업의 어떤 침체기에는 수익 지표가 좀 크게 악화되었고 일부에서는 뭐 구조조정도 굉장히 좀 크게 이루어졌던 과거 이력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최근에는 고부가 선박을 좀 위주로 선별적인 수주를 좀 함으로써 이익 지표가 좀 크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양적인 측면들에 대한 차이는 좀 있지만 질적인 차이는 크게 없다. 오히려 중국의 어떤 이익 기조는 좀 더 우위를 좀 표하고 있지 않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고부가 선박, LNG선이라든가 에탄올, 암모니아 전용선에 관련된 추가 수주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신조선가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관점이라면 오히려 이 수익 지표가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갈 수 있고 저가 선박보다 고부가 선박의 경우에는 인도 일자, 조선 건조 일자라든가 이 건조해서 인도되는 그 시간의 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 환율의 어떤 변동 효과, 금리 인하가 좀 가속화되면서 오히려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면 오히려 향후의 장기적 관점의 수익 지표에 관련된 하락 우려감들도 좀 작용한 바 있었지만 이 부분은 단기적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최근에 중국의 경기부양책 발표 이후에 중국 내수에서 철광석 가격이 좀 올라간다는 부분들 이 부분은 조선업의 가장 큰 원재료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후판 가격이 약 20에서 30% 상승하게 됐을 때 수익 지표가 좀 더 악화될 수 있는 요인들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최근에 조선업 전반적인 어떤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 저도 이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봅니다. 아직 철강 수요가 확연하게 좀 회복되기까지의 이 사이클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3에서 5년 정도는 더 걸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원가 요소에 관련된 부정적인 어떤 인식은 일회성 노이즈다라는 점 참고한다면 전 조선주 오히려 3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에 수주 연동과 좀 고려해서 여기에 더해서는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중국 대비해서 크게 좀 상회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조정시 매수 전략은 계속해서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조선 쪽은 뭐 슈퍼사이클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또 일부에서는 삼중고를 겪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일단 중국의 1, 2위 조선사들 합병한 부분, 두 번째가 이제 오늘 11일이니까 마치 또 교섭 관련된 날짜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교섭 잘 안 되면 16일에 총파업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국정감사까지 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던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침이 있는 구간에서도 조선주는 주목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중국의 이 조선업 이 합병 부분 이 부분은 사실 고부가 선박을 얼마만큼 좀 수주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수주의 어떤 능력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기술력의 관점에 차이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외형의 성장이냐 질적인 어떤 차이냐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도를 좀 다르게 한다면 과거와 우리나라 현재의 어떤 상황이 좀 다른 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충분히 좀 앞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 고부가 선박에 관련된 수주량들은 중국에 비해서 한국이 좀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당되는 어떤 차이점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가시화가 됐을 때에 대한 원가 요소 이 부분에 관련된 침해 요인들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제한적인 요건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뭐 국내 어떤 이슈들의 뭐 국정감사라든가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파업 리스크가 좀 더 장기화가 됐을 때 실적의 영향 관점에서 좀 부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3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조선 빅3 관점에 일부 부합하거나 소폭 좀 하회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던 부분들이 조업 일수가 감소됐던 영향도 있었지만 파업의 영향도 좀 일부 있었다는 점. 이 부분이 조금 더 장기화가 된다면 그만큼 인도 일자가 지연되기 때문에 지연 배상금이라든가 해당되는 어떤 이 인도 일자가 좀 더 연기됨에 따른 매출 인식이라든가 수익 지표를 좀 인식할 수 있는 구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관점. 이런 차이점들은 좀 미묘하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파업이 좀 장기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이겠지만 만약에 좀 장기화된다면 리스크 관점에서 조금 비중 축소를 좀 고려해야 된다. 근데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좀 보습니다.
네, 오히려 파업이 좀 장기화됐을 때는 좀 비중 축소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섭 일자가 11일입니다. 마침 또 오늘이네요. 오늘 또 교섭 일자고 만약에 오늘 여기서 협의가 잘 안 되면 16일에 총파업에 나서는 걸로 일정이 좀 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증시 부양책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선이 부양책을 내놓으면 앞서서 철광석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서 조선주는 또 경쟁자가 생겼으니까 불리할 수 있지만 엔진주는 어디나 다 부착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던데 그렇죠.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조선주와 중국의 어떤 수주 연동과 좀 봤을 때는 실적에 미묘한 차이가 있고 수익의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적의 기저 효과처럼 좀 보여지지만 누적 수주량이 증가된다는 점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좀 우선해서 보는 것은 좀 부적합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좀 조선업이 좀 만약에 좀 쉬어갈 수 있는 영향이다 내지는 뭐 조정 구간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안은 저는 한화엔진 같은 종목은 충분한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는 게 한화엔진의 경우에는 국내의 경우에 조선주 거의 뭐 빅2에는 대다수 이 엔진을 좀 공급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중국향 비중과 국내 비중이 거의 한 5대5에서 6대4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내 수주가 좀 더 빈약했던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 중국으로서의 수익 지표를 충분히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중국 역시 신조선가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의 수주량이 늘어난다는 관점에서는 한화엔진의 경우에는 중국향 엔진 비중에 관련된 공급량들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더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한화엔진의 3분기 실적 기조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 충분히 있고요. 올해보다 좀 내년도에 대한 성장률을 좀 더 고려해 보면 한화엔진의 경우에도 충분히 좀 뭐가 있는 조선기저지에서는 뭐 최선호 픽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엔진 쪽도 살펴봤고 기자재에서는 한화엔진을 좀 주셨습니다. 그럼 조선주 안에서 대표님이 보시는 탑픽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저는 조선업 안에서 조선주에서는 지금 최근에 HD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누적 수주량 뭐 전반적으로는 올해 이 연중 이 수주 목표량의 초과 달성 한 30% 정도를 지금 현재 초과 달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4분기까지 고부가 선박 일부가 더 수주가 된다는 관점이라면 수주 초과 목표율도 한 50% 좀 초과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이게 실적 반영 효과가 인도의 시점에서 계속해서 좀 지연되는 부분들이 약간은 좀 있지만 이게 3분기 실적이 좀 낮아졌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누적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경신되는 모습들 그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해당되는 내용들 보면 HD 현대중공업이 현재 목표 이 수주 목표량들을 가장 빠르게 좀 달성하고 있고 오히려 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량들 좀 고려해봤을 때는 HD 현대중공업을 말씀드리겠고 저는 뭐 조선 기자재에서는 한화엔진 뭐 지금도 좀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조선주에 있어서는 탑픽으로 HD 현대중공업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뭐 가지고 있는 수주가 목표했던 양보다 오버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기자재 쪽에서는 한화엔진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방송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증시 7로 이동해서 2차 전지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한 이틀 정도 매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순매도에 있어서 탑5 안에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중심을 좀 잡고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호재도 있긴 합니다. 테슬라가 4680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에 주문했고요. 벤츠 또한 4682, 그러니까 길이에 있어서는 조금 조정이
조정이 가능한 지름이 46mm인 배터리까지 주문이 좀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호재를 같이 가져가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 SDI는 3%대 강세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TCC 스틸은 3.37%, 동원 시스템즈는 보합권에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게 된다면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는 또 한 번 힘이 돼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증시 팔록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민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이었던 티플렉스 볼 텐데요. 히토류 하면도 대표적인 관련주고 어제도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히토류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 중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워낙 전체 생산량 매장하고 있는 양 자체가 적어서 중국이 이 가격을 계속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중국이 가장 먼저 꺼내드는 카드기도 합니다. 이 가격에 있어서 공급단을 조절하면서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어제까지는 흐름 좀 좋았었는데 오늘은 차익이 좀 나옵니다. 2.04%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오늘 주셨던 손절가가 2,850원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증시 9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영인 대표와 함께 조선주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3분기에는 조업 일수가 좀 감소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소폭 좀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 잘 지키는 수주가 확실한 섹터긴 합니다. 엉덩이 무겁게 가고 있는 섹터기도 하고요. 오늘은 대부분 조정권에 좀 들어왔습니다. 조선주 중에서 가장 탑픽으로 주셨던 HD 현대중공업이 오늘 2.5% 정도 하락을 하면서 가고 있고요. 기자재 쪽에서는 가장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엔진 쪽이라고 합니다. 한화엔진이 탑픽이었는데 조선주는 중국의 1, 2위 조선사가 합병하면서 새로운 경쟁자가 생겼지만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쟁자 다 상관없이 혹은 국가 상관없이 모든 배에 부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엔진주들이 오히려 더 강도 있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화엔진은 1.65%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80전 오른 1,351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코스닥은 3거래일 만에 상승 출발했고요. 780포인트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조선 살펴봤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